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매당의 박태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전 일찍 나와가지고 마이크 테스트 하느냐고 오늘 창을 열어봤습니다. 자꾸 테스트 영상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뵈려다 보니까 계속 테스트 영상을 하게 되네요. 사이트가 이제 가 오픈이 돼서 이제 사이트에 영상들을 올려야 되는 단계다 보니까 마이크나 이런 테스트에 대해 민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노이즈가 심한 걸 떠나서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있으면 내용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그 사건을 열어보는데 유치권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경매와 관련된 아주 그냥 일반적인 물건 서울 쪽 열어보고 그냥 첫 번째 있는 물건을 그냥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경매 사건을 보면서 경매 사건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경매 정보지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될까, 유료 사이트에서 도대체 뭘 보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 한번 그냥 무작위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태인을 보고 있는데 구태여 이제 부동산 태인을 보시라든가 뭐 구독쇼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다른 경매 사이트의 물건을 보라고 이렇게 추천해 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가 좋다 이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니까 눈에 익는 곳을 찾게 됩니다. 정보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대법원 사이트의 내용을 발췌하고요. 각 그 정보 회사마다 직원들이 물건 검색한 곳을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타 내용들을 일부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 관련된 알고리즘이 있는 프로그램들과 연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돼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요금들이 조금 붙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지역에서 일반적인 경매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하고 나는 현장을 이렇게 임장을 다니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직접 본다 하면 굳이 그 비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런 고급스러운 정보를 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경매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업을 하거나 이 정도에 대해서 요 정도 비용은 투자해서 내가 1년에 어느 정도 이상은 벌 수 있다. 벌어야 되겠다. 목표치를 갖고 있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정보가 많은 정보회사 거를 사용하시는 게 맞겠죠. 그 대표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요 부분이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창을 좀 열어보는데 이렇게 요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 보통은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용도라든가 기타 용도. 그러니까 감정 평가해 가고 뭐 최저가액 그 당연히 기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요. 이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 간혹가다 20%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재경매에 관련된 그죠? 경매가 진행이 됐었고 낙찰이 한번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낙찰자가 잔금을 이행하지 않아서 다시 경매로 붙여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일이나 이런 것들 그 감정 이길 요걸 좀 유심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의 그런 온도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경매 입찰 보는 사람들한테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 뭐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채권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대상 자체가 건물과 토지가 전부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부나 혹시 지분이라고 하면 지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소유자와 채무자가 원래 동일인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경우들은 물상보증 형태구나. 물상보증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채무자에게 보증을 서줬다. 소유권으로. 그래서 그걸 물상보증 형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 면적은 그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n분의 1의 그쵸? 지분권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건물 면적은 현재 그 분양 면적에 해당하는 실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 제시외 면적이라는 것은 이 본건의 주된 물건 그리고 종된 물건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주종 관계라고 해서 부동산의 주된 물건의 옆에 이제
붙여서 뭔가를 증축했거나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종된 건물의 내용으로 제시외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건 종된 건물은 건물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 주된 건물과 종된 건물들은 같이 평가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속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시외 면적이나 제시외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이 면적과 건물은 이 부동산하고 붙어 있는 건가? 아닌가? 이게 애매한 물건들을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의 면적이 있거나 제시의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가 있지만 낙찰자가 이 부분을 별도의 협의를 봐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한번 물건을 넘어가도록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사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발췌해서 갖다 놓는 사이트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들어가서 보시면 연동되어 있습니다. 경매 사건 자체가. 여기 보면 뭐 지적도, 그리고 도시계획도, 온나라지도, 카카오지도, 네이버지도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의 위치를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게 연동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보통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은 대법원에 있는 자료들을 발췌한 겁니다. 요즘에는 예전 같지가 않아서 예전에는 물권명세서라는 걸 비치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산화돼서 경매계에서도 웬만한 그 물권명세서는 전산으로 확인을 하십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요점 참조하시고요. 이 지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연동돼 있어서 이 부동산 테인이라는 회사가 이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연동되게끔.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요 위치에 되어 있고 이 지목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지적도상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주거지역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별로도 이게 지목이 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린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녹지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상업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지적도상의 붉은색은 목적물 부동산의 표시인 거고, 지적도상의 요 색깔은 그 여러분들이 그 지명 그 용도에 따라 가지고 그 부동산의 종류별 용도에 따라 가지고 상업지역이거나 주거지역이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까지는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거 다 아시는 내용들이시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화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이 정보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이 주의할 사항들도 보통 보면 물권명세서에 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을 발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행관들이 나가서 메모되어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그 메모를 해놓기도 하거든요. 요 고지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매 정보지 물권명세서는요,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업무상, 행정 업무상 봤었을 때 공시력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은 없어요. 등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등기부도 공시력만 있지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등기상의 소유자가 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대강 우리가 알고 인지할 뿐이지 그 사람이 실제 소유자다라고 법이 알려준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다 필요하다. 항상 등기부와 관련된 사항은 항상 공시력이다. 그러니까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 매각물권 명세서상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집합건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그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는 그 등록을 했지만 집합건물 상 등록은 했지만 위반 건축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반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관할구 군청 가서 이 주소지를 대고 도대체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시정사항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사항에 대한 부분, 위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안 해서 잔금을 이행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잔금 미납한 이유가 있겠죠.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잔금 미납이 되게 되면 당연히 배당으로 귀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나 임차인들한테는 유리한 입장이 되겠지만
그 낙찰받고 이 보증금을 날린 사람은 좀 마음이 아프겠죠.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경매는 조심스럽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보통 경매 입문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다 명도를 걱정하세요. 임차인이 안 나갈까봐. 임차인이 안 나갈까봐는 국가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는데요. 등기부 분석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해주질 않습니다. 법원이.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임차인이 못 나갈까? 이건 아니고요. 권리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그 부동산 태인은 요렇게 집합 건물 감정평가서 물건 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현황조사서 건축물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 전유라는 것은 소유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점유권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 공유 부분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 기본 내역은 법원에서 명시한 기본 이해 당사자 관련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을 거고요. 물건 명세서는 이제 물건 명세서 맨 처음에 앞 페이지와 관련된 이 부동산 목적, 그러니까 부동산이 경매되어지는 이 부동산 목적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겠죠.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은 법원에 이것이 하나의 사건 번호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2013 이렇게 뭐 나나 뭐 이런 다나 이런 일반 합의 사건처럼 타경이다라는 하나의 사건 번호로 판사가 배정되어 있어서 판사가 시작을 알리고 끝을 알리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선고 기일이 언제냐? 선고는 배당 기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잔금을 이행하면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특수한 경우에는요. 소유권이 다시 반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반환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배당 기일 전에 소유가 취소되는 경우는 법원이 잔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저희한테 돈을 찾아라가 통보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사건과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로 경매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 배당이 끝났는데 무효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미 모든 걸 다시 뒤집어 엎어야 돼요. 소유권이 이미 날아가 버리고 채권자 배당 받아간 사람들한테 내 돈 받아간 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사건이 가끔 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복잡한 사건들은 전문가들이 다 알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경매 입찰 보기 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혹은 등기부상에 내가 모르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꼭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표시 목록, 뭐 전입세대 열람 이런 내용들은 다 그 경매에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그 집행관들이 가서 사전 다 이렇게 답사를 하고 내용들을 다 적어서 올립니다. 만약의 경우 부동산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그 저기 조사관들이 조사한 내용과 낙찰자가 낙찰받았는데 뭔가 상이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거는 다 경매가 무효 처리되거나 취소되거나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를 보호해주는 선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그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사집행법 절차상 집행관들이 해야 될 그 업무 내용 중에 매뉴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해야 된다. 내 경매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민사집행법 공부를 권해드리는 거죠. 민사집행법을 모르는데 경매를 한다. 사실은 조금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민사집행법은 그나마 쉽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법률 단어가 있다고 하면 네이버를 검색해 보시거나 유튜버나 이런 것을 검색해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 영상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경매를 한다고 하면 민사집행법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단어적인 게 이해 안 간다? 찾아보시고 그 정도의 노력을 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매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그런 공부거든요. 이 감정평가서에 대한 요약과 기일내역, 기일내역은 법원에서 이제 통지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다 통지를 하는데요. 채무자인 그 경매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게 안 되면 사건과 똑같은 것처럼
일반 사건처럼 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송달을 받지 못한 사건은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무효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추한항소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경매 사건은 추한항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통지를 받지 못하고 경매가 이루어졌으면 이것은 무효 처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갔다가 못 들을 수도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는데 경매가 끝나버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경매 진행 중인 걸 안 상태에서는 경매를 중지시키고 채무자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경매 사건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일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공지가 되는 거죠. 감정평가서 요약은 그 경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이 경매 절차 중에서요. 감정평가를 받기 위한 적어도 3군데 이상의 감정평가 그 전문 회사를 통해서 법원이 이게 다 받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저가와 시세에 반영이 됐었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을 3군데 중에서 골라서 이걸 공시하게 됩니다. 이 공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외곽 물건 명세서에 다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공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에 보면 건물과 주변 시세와 이런 것들을 그 금융 이자율을 생각해서 이 감정 평가되어져 있는 공식들까지 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다라는 내용의 감정 평가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 평가서 안에는요.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법상의 모든 내용들,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다 명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초보이신 분들이나 입문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말 너무 어려운데 이거 다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시고 하나하나씩 이해하시다 보면 자연 녹지 지역이 뭐고 일반 주거 지역이 뭐고 일종 주거 지역이 뭐고 여기 다르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돼요. 도시 지역은 뭐냐? 도시 지역 안에 이렇게 일반 주거 지역이 있는 거다라는 것도 아시게 됩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저촉되어 있고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여기가 재개발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저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들이에요. 저촉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여지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지목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그 목적되어질 부동산으로 변경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지구 단위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대 보호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알게 되겠죠. 그래도 이제 보통 공법이나 이런 내용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설명하면 알 필요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 목적 부동산의 사용 용도, 그러니까 토지의 사용 용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다가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토지를 내가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알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되게 막 많이 알고 해박해 보이시죠? 제가 20 몇 년 동안 이 일을 했다고 하면 저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지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죠. 좀 확대를 좀 해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 요함이라는 것은 여기 그 감정 평가서에 들어있는 내용들 중에 설명을 좀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 건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뭐 인근 지역에 뭐가 있고 주변에 도로와 버스 정류장이나 이렇게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을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입찰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뭐 건축에 대해서 보존 등기 되어진 사용 승인 일이라든가 그리고 이 안에 내부가 유닛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 놓은 거고요. 임차인 현황을 이렇게 풀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전입세대가 이렇게 2명으로 되어져 있더라.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해놨는데요. 최준서라는 사람하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씨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채무자, 주채무자인
부분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되겠죠. 여기 임차인 현황에 보면 전입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입이라고 우리가 배우기에는 대항 요건에서 전입과 점유에 대해서 배우시잖아요. 그걸 대항 요건이다라고 배웁니다. 근데 우리 왜 점유 날짜는 왜 안 나옵니까,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 보면 디테일한 책에 보면 법률상 대항 요건을 봤었을 때는 전입일, 점유일 따로따로 구분해서 전입일은 빨랐지만 점유일이 좀 늦어지면 점유일을 맨 마지막 날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막상 판사가 점유일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점유일이 확실하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해야 될 당사자, 그러니까 추정에 대해서 민법상으로 추정이라고 표현하죠. 그 추정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될 당사자, 내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추정이 되는 거에 대한 당사자들끼리 그 추정에 대한 내용을 두고 다투겠죠. 임차인은 아닙니다, 내가 그날 점유한 것 같아도 이사를 2번 했을 뿐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짐이 덜 들어왔어요 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낙찰 예정자나 낙찰자는 무슨 말이냐, 당신 그 있는 동안 이 전 임차인이 살고 있었고 당신이 계약한 날로 전입신고하고 이사는 뒤로 들어오지 않았냐, 이전 점유자의 점유일이니까 당신의 실제 점유일은 뒤다, 이런 공방으로 인해서 대항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 요건상 전입일과 점유일이 같이 각각 구분되어지지만 상식적으로는 판사가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 봐도 비디오야, 안 들어도 오디오야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추정적으로 봤었을 때 전입한 날짜가 점유한 날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입 날짜를 봤을 때 이날 점유한 거겠구나, 그러면 대항 요건을 이날 갖춘 것 뿐이지 대항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셨겠지만 여기 보면 물권 명세서상이 등기부상에 보면 2001년도에 매각 그 말소 기준 권리가 2001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11년이나 더 뒤진 그쵸 임차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미 앞전에 농협이 점유권에 대한 담보로 돈을 빌려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준서라는 사람은 자기가 점유권에 대한 사용 권한은 있지만 점유권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단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법률상 후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법률적인 용어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필요하겠죠. 전입세대 열람상 보니까 이렇게 전입세대 열람에 2005년도에 먼저 전입한 사람도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가 분명히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게 되면 관계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전입세대 열람을 띄게 되면 비고난에 동거인 상황의 비고인란에 거주자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특별한 설명이 없는 거 보니까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겠죠. 어차피 대항력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입 날짜로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최우선 변제와 관련된 기준일은 말소 기준 권리, 그죠? 물권 설정일, 최초 물권 설정일 기준일이다. 그래서 200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따라간다.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숙지하시고요. 그럼 만약에 교수님 2001년도에 있는 이 근저당권이 채권이 10년이 지났네요. 이 연장되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은행이니까 연장되어지는데 이 일반 회사인 경우 혹은 개인이거나 이런 경우는 연장이 안 되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001년도에 있는 근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대한 부분이 되어졌죠.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대항력자는, 이 임차인은 갑자기 대항력을 취득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면서, 그죠?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말소 기준 권리의 근저당권도 2014년도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의 변제로 인해서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법적인 권리까지 공부하시게 되면 굉장히 고수다운, 전문가다운 그런 포스가 뿜뿜 이렇게 흘러나겠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독특하게 근로복지공단이 이 근저당에 압류가 들어갔어요. 와, 희한하다. 근저당이 압류가 되네. 물건이 압류가 돼서 채권 압류가 되는구나. 이런 거 공부할 만한 내용들이죠. 근저당권도 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근저당권 압류가 됐네요. 다. 그 근저질권이라는 것은 요 대부회사의 채권과 같은 날로 돈을 대부회사에서 채권을 사오면서 사온과 동시에 뭐가 됐다? 그렇죠. 저당을 잡았다. 그래서 이거를 근저당권 부질권으로 권리질권 형태로 등기가 되어졌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려면 초보자는 아니죠.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공부가 덜 되어졌구나.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말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쉽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요 등기부등본 하나만 이렇게 해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초급적인 해석이 있고 중급적인 해석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해석인데 그 내용까지 이해를 해야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고 넘어가면 경매물건, 입찰벌 물건이 정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되는구나.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는구나. 책을 사가지고 1년 동안 볼 수도 있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1년,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기회비용을 갖다가 시간을 갖다가 좀 이런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습득을 하면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학원이나 이런 유료 강좌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더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인지해 가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소재지에 나와 있는 건축 면적, 대지 면적, 그리고 전용 면적과 건축 면적 이렇게 다르죠. 이 전용 면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목적 부동산의 전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매가 당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 건축 면적은 이 건물 전체의 면적을 더한 거예요. 그 대지 면적은 이 건물이 안고 있는 밑에 바닥 면적이에요. 그래서 보면 거의 2분의 1이거나 60평이다 보니까 이거는 안 봐도 이렇게 보통 50%에 대한 부분의 건폐율이 나왔구나. 그러면 1종이구나. 2종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위에 이미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 주거 지역 특성상 4층 이상 건물은 아니겠구나. 3층 정도 되겠다. 5층 미만이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공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용 면적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공용 면적은 복도나 그리고 지하실이거나 지하 주차장이거나 일반 주차장을 공용 면적으로 이렇게 같이 쓰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연면적은 다 합친 겁니다. 전체 바닥 지하부터 위에 전체 건물 분양 면적까지 다 합친 거를 연면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용적 면적이라는 것은 용적률이 212%가 나왔어요. 그래서 건물의 건폐율이 59%니까 거의 60% 나온 이 건물이 100평이라고 하면 60평에 200% 이상 위로 지을 수 있는 형태 프로테지를 나와서 이게 60평 정도 60%를 갖다가 200% 나왔으면 3층이거나 기껏해야 위에 4층에 옥탑방 정도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을 한번 보면 4층 이상 건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외관상 봤을 때는 5층 정도 돼 보이는 건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4층 밑에 필로티의 4층으로 보여집니다. 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이게 용적률 나온 거 보니까 4층. 그리고 5층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건폐율의 용적률을 이때 당시 신축되어졌던 이때 당시의 공법을 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공법의 기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 건축법에 역으로 가서 그때 당시 건축법상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일반적인 경매물건에 대해서 보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요. 용어 해설에 대해 보니까 여기 이렇게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용어에 대한 해석은 건축법 용어가 있고 세법 용어가 있고 민법 용어가 있고 민사집행법상의 용어가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용어를 해석을 먼저 하고 내가 배워야 되겠다. 방법론적으로는
다양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많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그 유료 사이트와 관련된 강의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 이거는 아니고요. 어디 가서 어떤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으셔서 내 취향과 맞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셔야지만 되고요. 적어도 뭐 책 같은 거를 어떻게 추천하길 바라냐. 책은 배우는 사람들, 가리키는 사람들의 그 교재를 기본적으로 먼저 보시고 그 교재를 통해서 책을 한번 골라보시는 건 어떨까. 그냥 막연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떤 책을 갖다가 추천해 준다고 해서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날도 이제 그 조금씩 그 일교차도 좀 심하고 여러분들 그 미세먼지도 좀 심한데 날은 좋습니다. 이런 날 어깨 한번 피시고 경매 물건 검색도 해보시고 임장도 다녀보시고 이렇게 영상에 대한 듣는 시간도 좀 할애해 보시고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오톡방에 오셔가지고 오늘 영상에 대해서 교수님 노이즈가 좀 덜한데요? 아니면 노이즈가 계속 심하네요. 이런 부분들 참고로 좀 남겨주시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들으셨다고 하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그 방송 조명이 없어서 제가 카메라는 끄고 영상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